전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명문 뮌헨 대학교에서 한국은 치안 후진국에 불과하다고 난리치다가 쫓겨난 중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독일의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는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켜보던 검사 출신 외국인 교수의 한마디에 중국인 학생은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맙니다.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뮌헨 대학에 다니고 있는 슈마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검사 출신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우선적인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법학과를 전공하여 입학한 뮌헨 대학교에서 저는 꽤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뮌헨 대학교에서는 저처럼 검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국적의 전직 검사 인원들을 초청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거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는 저처럼 꿈이 검사인 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저는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독일의 전 검사 소속 저희 교수님께서 초청 강의를 진행하는 날이었고, 강의 주제로 동아시아 지역의 검사 행정이나 해당 국가 치안 시스템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강의에는 아시아 지역의 국적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역시나 교수님께서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해 왜 현재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선진국의 본보기이자 새로운 시민의식 치안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지 장점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을 통틀어서도 세계 1위 수준의 행정 치안과 시민의식 치안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추후 법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첫 번째 시민의식 국가로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중국 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손을 들고 나오더니 현재 후진국 한국의 치안은 선진국 시스템이 아닌 너무나 위험한 무법지대 수준의 치안이라며 그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고, 오히려 최선진국의 치안 국가로 중국이 선정되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지 앉은 자리에서 교수님의 허락 없이 계속해서 한국의 치안은 후진국이다. 한국은 지금 너무 위험해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되는 위험국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 중국인 학생은 대체 뭐냐며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한국의 치안에 대해 중국인 학생의 생각을 더 말해보라며 알 수 없는 토론의 판을 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국 학생의 발언에 저는 왜 교수님께서 직접 발언의 판을 깔아주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전 검사 출신이면서 한국의 후진국 치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1급 범죄 국가예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같은 한국인들끼리도 돈을 훔쳐가거나 주택을 침입해 금고를 털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이러한 나라의 치안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울 수 있나요?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국인이 이 자리에 서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최선진국의 치안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치안은 그 나라의 부유함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부유국가예요. 중국인들의 월급은 1인당 600만 원이 우습게 넘어가고 있고, 이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에 불과한 한국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에서는 남의 것을 훔쳐가거나 털어가는 도둑 범죄 행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것이 바로 치안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는 궁극적인 선진국 치안 시스템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위험한 범죄 국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몇몇 외국인 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한국 여행이나 유학을 가면 너무나 놀랍도록
안전한 치안 시스템을 마주할 수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경험담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도둑을 볼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카페나 식당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다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발언 자체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뼈저리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한 달 월급은 50만 원이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올려놓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전제적인 조건부터가 실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은 카페에 놓고 다닐 짐 자체가 없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가난인들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훔쳐갈 수 있는 타겟 물품 자체가 적어지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광경을 잘못 해석해서 한국이 뛰어난 치안의 나라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교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서로가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나는 중고거래가 유행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들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택배 거래가 매우 뛰어난 나라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직접 만나서 중고 거래를 하는 유행이 리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치안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증거이죠.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이는 순간 단 10분도 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 다가구 주택에 많이 거주하는 한국인들이기에 택배 상자는 도난 범죄에 너무나 취약하고 인구의 70% 이상이 노숙자인 한국에서는 그 택배 상자 자체가 당연히 훔쳐가도 되는 물건처럼 여겨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물품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중고거래 앱을 활성화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치안이 처절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저희 부유국가 중국에서는 굳이 시간 아깝게 서로가 만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전자택배 거래로 주고받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오히려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뛰어난 정의라며 그것마저 극찬하고 있죠. 어떤가요?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한국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곳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열악한 치안 상황을 알리고 그 나라로는 절대 여행이나 유학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그 해결책까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유학하는 것은 몇몇 학생들에게 굉장히 뛰어난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후진국이자 가난 국가면서 치안까지 너무나 위험한 범죄 국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제가 태어난 부유국가이자 안전국가 중국으로 유행을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가면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범죄 사건에 휘말릴 일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모두가 부유하고 그런 푼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라고 해봐야 중국인들보다 가난한 것이 분명하니 중국인들은 남의 것을 더더욱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지표가 바로 중국과 한국의 CCTV 설치 개수입니다. 한국은 치안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고 검사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엄청난 수의 CCTV로 채우고 관리하려는 시스템을 보이고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범죄가 발생하는 한국에서 CCTV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지하철에서도 가방과 지갑을 도둑맞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길거리에서 가방을 도난당할 정도이니 한국에서 CCTV의 중요성은 더욱 올라가죠. 한국은 단위 면적당 약 200대 이상의 CCTV 개수를 기괴하도록 자랑하고 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후진국이다 보니 CCTV 설치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고 가뜩이나 돈이 없는 한국의 검사 행정력은 극도로 빈곤해지고 있죠. 하지만 과연 치안 선진국 중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중국은 베이징을 포함한 거의 대다수의 광역 도시에서 CCTV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귀금속 가게에만 CCTV가 있을 정도이고 길거리 자체에는 CCTV가 없죠. 즉, 범죄 행위 자체가 중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가요? 오늘 교수님의 안전 치안국 강의 주제가 한국이 아닌 중국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들로 충분할까요? 여기 이곳의 학생들도 확실히 머리에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은 매우 위험한 범죄 국가이고 절대 유학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수님에게도 강의 내용 전체의 정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치안 시스템에 관해 토론을 할 것이라면 한국이 아닌 중국을 국가 대상지로 삼아주세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학생은 가뜩이나 날카로운 고음 목소리에 듣기 싫을 지경이었는데 그 내용까지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정말 저 중국인이 온전한 지식을 학습해온 대학생이 맞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중국 학생은 계속해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있기 어렵다면 자신이 어떻게 중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겠냐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농담조의 발언을 던졌고 이내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평소 저희 교수님에게 한국의 안전한 치안과 관련된 내용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의식에 관해서 교육을 받아왔었던 저희 학과 학생들은 중국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저 학생은 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외국인 학생이 공개 질문 자리에 착석하더니 속사포 같은 일침 질문들을 중국 학생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중국 학생을 향해 중국이라는 나라는 객관적인 치안 순위로 살펴봐도 선진국의 나열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했고 이에 더해 중국의 CCTV 개수가 단위 면적당 한국보다 약 4배 이상의 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국가 경제 붕괴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느냐며 일침을 가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외국인 학생의 참교육 질문이 쏟아지자 중국 학생은 조용히 입을 닫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생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나 저희 교수님께서는 독일 검사 출신으로 저희 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치안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치안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죠. 단순히 한국이 선진국이고 중국이 후진국이어서가 이유가 아닙니다. 학생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거짓 주장에 불과한 허구일 뿐이에요. 단 하나의 논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학생은 한국은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이면 사라진다고 했지만 실제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간 외국인들의 경험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고 유튜브 어플을 통해 한국의 택배와 관련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미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문 앞에 놓여있는 택배가 한 달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실제 상황을 영상을 통해 업로드해놨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제로 중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단 하나의 영상도 나오지 않죠. 더군다나 애초에 중국은 택배 시스템이 한국만큼 잘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이라 도둑이 택배를 훔쳐갈 일 자체가 없는 인프라 후진국 아닌가요? 또한 아까부터 중국은 치안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은 모두 부유해서 남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중국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국 30대의 경우 평균 월급이 50만 원 정도지만 한국은 이에 8배 정도인 400만 원을 넘는 기초 통계 자료를 보이고 있어요. 만약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안전한 국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왜 아까부터 중국은 부유하고 한국은 가난하다는 굉장히 수준 낮은 프레임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도시 치안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성장해왔는가. 바로 그 부분을 관찰해야 하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하나의 민족 시민의식을 구축하고 지켜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약 10년 전부터 엄청난 이슈가 되며 전 세계 뇌연구소의 학회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들은 서로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유튜브나 각종 SNS 자료들을 통해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을 물어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인 유일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당신의 주장처럼 치안 후진국이었다면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겠지만 실제 한국은 전혀 반대라는 말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은 외국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으며 오히려 외국인들의 푼돈을 뜯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들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브이로그 영상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리고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뛰어나고도 독보적인 선진국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학생의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학생은 그저 중국에 취한 후진국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모두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치안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항상 나타나는 자료들이 바로 CCTV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단위 면적당 CCTV 설치 수량의 절대적인 개수가 높은 나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CCTV는 다른 나라들과는 그 목적성 자체가 다릅니다. CCTV 인프라 초기에는 한국도 CCTV를 통해 범죄 활동을 막아내는 목적성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 의미는 상당히 옅어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나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구조, 라이브 카메라의 역할을 해내고 있죠. 물론 범죄 목적을 예방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24년도 CCTV로 확인한 범죄 활동 수치가 1.1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1차원적인 도둑이나 잡범 수준의 도난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이와 대비되는 중국은 어떨까요? 아까 중국 학생은 중국이 CCTV가 필요 없을 정도로 치안 선진국이라고 했지만 그 주장에는 상당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정부는 20년도부터 도시 CCTV 인프라를 설치하고 싶어 했지만 단순히 국가 예산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도시 치안 인프라의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하는 위험성은 느껴왔지만 순전히 돈과 기술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중국 학생은 더군다나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잡범 발생 수치는 한국의 73배인 73점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며 선진국 나열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학생의 중국은 CCTV가 필요 없는 치안 선진국이라는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발언이 된다는 말인데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중국 학생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외국인들에게 절대 방문하지 말아야 하는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힌 것은 중국입니다. 이 사실을 중국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당신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중국의 길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너무나 심심치 않게 야외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중국인들을 볼 수 있고 길거리의 모든 중국인들이 이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외국인의 가방을 노리는 중국인들의 눈빛은 위협적인 모습. 그 자체이자 당신들이 한국을 비교해 깎아내리면서 떨어진 중국 입국 관광객들의 수를 올리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겠으나 한국은 이제 그 정도의 선동에는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브랜드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에게 안전한 영감과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민을 꿈꾸는 최종적인 나라가 되어주고 있죠. 외국인 학생은 공개 질문 자리에 앉아 무려 10분이 넘게 중국 학생을 노려보며 강한 일가를 날렸고 이내 중국 학생은 그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부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학생은 한국과 중국의 CCTV 자료를 공개적으로 공개해 중국 학생의 발언이 사실상 거짓 그 자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버리고 말았고 아주 잠깐 중국 학생의 말을 믿었던 강의실의 학생들도 역시나 그렇지라며 중국 학생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과열되어 가며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말다툼을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강의실의 또 다른 중국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기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가보라며 생떼를 부리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자신들은 돈이 많아서 한국을 많이 방문해왔던 부유한 중국인들이라며 오히려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그따위 시민의식이라면 선진국, 중국이 아니라 위험한 나라 후진국 한국으로 가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중국인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셨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냐는 말과 함께 요즘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 참석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이러한 단체 행동 때문에 큰 문제라는 발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전 검사 출신 교수님의 발언은 강의실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과 앞에 발표를 진행했던 중국인 학생까지 완전히 침묵시키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앞에 중국인 학생들을 통해 왜 중국의 치안이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근거 없는 주장을 토로하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에 굳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럴 필요 자체가 이제는 없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한국은 과거 후진국의 시절부터 지금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꾸준함과 성실함은 기술력을 만나 결실이 만들어졌고, 그들의 타고난 두뇌와 인성은 해외 투자자들을 기꺼이 투자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의 시민의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수는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적고 느립니다. 즉, 그들은 한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월등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선진국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왔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중국이 한국을 절대 시민의식 부분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은 현대화 사회에서 가장 큰 치안의 근본이 되어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밤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새벽에 편의점 앞에 앉아서 라면을 먹어도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벽이라도 만약 내가 긴급하게 아프게 된다면 바로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이 발견만 한다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신고까지 대신해주죠.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당연해서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민의식의 근거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다녀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나 제일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에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치안을 강화해야겠다, 시민의식을 올려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의 DNA에 각인되어 있던 시민의식을 꾸준하게 유지했던 것이 전부이고 상식적인 행동만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시대에서 중국은 큰 문제점을 다수 발생시키고 있죠.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피해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주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를 진행한 중국 학생 또한 한국의 치안은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기에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지난 20년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약 두세 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해왔고 심지어 한국에 아예 정착을 해버리는 이민제도 또한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현재 한국은 굉장히 살기 좋은 국가이자 안전한 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마저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죠. 인간은 주거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이민으로 선택한 경우는 정확히 19년도부터 수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들만의 제도로 중국인들마저 억압하고 시민의식의 개선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중국인들은 극도로 가난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학생이 평균 임금을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특히나 더욱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아직도 1인당 평균 임금이 미국 다음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삶의 여유가 있으며 저녁과 새벽이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만약 누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인가 묻는다면 답은 당연히 한국일 것입니다. 다른 국적의 저와 같은 검사들조차 한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정신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한국은 미국보다 위험해. 조선족들이 만만하게 보고 활보하는 곳이라고. 여기 한 미국 여자가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겐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동생은 그 여자를 피해 한국으로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무슨 짓을 했길래 먼 한국까지 도망을 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슈퍼마켓 캐셔로 일하고 있는 20살 도비아예요. 제가 일하는 곳은 뉴욕대학교 정문에서 100m만 걸어가면 나오는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뉴욕대학교 학생들이 커피를 사러 오면 제가 계산을 해주었죠. 그 친구들을 반가운 눈초리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뉴욕대학교는 원래 제가 들어가야 할 학교였으니까요. 제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딱 일주일 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죠. 부모님은 제 대학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케이크 맛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오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정말 폭풍처럼 쏟아졌고 사거리에서 다른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복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 밤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님만 기다렸어요. 무슨 비극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날이 밝고 나서야 부모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사고를 알아버린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저보다 3살 어린 샤샤의 손을 꽉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 샤샤는 고작 중학생이었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샤샤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 급하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슈퍼마켓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만 했던 학생이라 일하는 방법도 요령도 없어서 정말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는 없었죠. 저는 수년간 슈퍼마켓에서의 긴 노동시간과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가득 찼죠. 엄격하고 냉정한 제 매니저는 사소한 실수에도 자주 저를 꾸짖곤 했어요. 이는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샤가 학교에서 잘해나가는 모습에 위안을 얻었어요. 샤샤의 학업 성취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제 희망을 다시 불붙게 했죠. 언젠가 샤샤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 고달픈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뿌듯하게도 샤샤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를 위해 줬어요. 빈말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취직을 하면 늦게라도 꼭 대학을 가라는 말까지 해주는 속 깊은 동생이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사이였어요. 아주 애틋했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간혹 무례한 어른들이 우릴 동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샤샤만 있다면 뭐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수년간 슈퍼마켓에서의 긴 노동시간과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가득 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샤가 학교에서 잘해나가는 모습에 위안을 얻었어요. 샤샤의 학업 성취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제 희망을 다시 불붙게 했죠. 언젠가 샤샤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 고달픈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샤샤가 뉴욕 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을 보낸 날이었어요. 샤샤는 성적도 좋았고 착실히 공부를 했어요. 성적 순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합격해 6개월간 한국이라는 아시아 나라에도 다녀왔죠. 저는 여느 날처럼 제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서둘러 갔어요. 샤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초라한 아파트로 들어서자 샤샤가 부엌 식탁에 앉아 손에 편지 한 통을 꼭 쥐고 있었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샤샤는 한국의 기업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죠. 샤샤의 결정에는 제 의사가 없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제 희생을 대가로 그의 꿈이 이뤄질 거라는 걸 깨닫자 가슴이 무너졌죠. 한국이라고 목소리에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어요. 엄청 먼 데인데 샤샤야, 어떻게 나 혼자 여기 남겨두고 떠날 생각을 할 수 있어? 제 커져가는 분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샤샤의 눈에선 열정이 빛났어요. 정말 굉장한 기회야. 언니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러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라고 턱을 굳게 다물며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참았어요. 뭐 상상이 되지. 내 인생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내가 날 버리고 떠나는 상상. 내가 널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이렇게 날 배신하는 거야. 샤샤의 미소가 사라지고 혼란과 상처가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도비야, 내가 생각했던 건 언니가 내 일을 기뻐해 줄 거란 거였어. 우리가 항상 원했던 거잖아. 내가 항상 원했던 거겠지. 목소리가 단어 하나하나 높아지며 대꾸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샤샤, 내가 널 위해 희생한 건 널 키우려고 내 꿈과 미래를 포기했어. 근데 이제 내가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두고 떠나겠다는 거야. 샤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죄책감이 제 분노를 찔렀어요. 하지만 수년간 제 안에 쌓여온 원망의 홍수를 멈출 수 없었죠. 미안해 도비야. 샤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언니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샤샤를 볼 수가 없었죠. 그냥 가. 샤샤, 한국에 가서 완벽한 삶을 살아. 나는 여기서 괜찮을 거야. 늘 그랬듯이 혼자서 말이야. 샤샤는 방으로 물러났고 우리 아파트의 얇은 벽을 통해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제가 한 말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너무 가혹하고 이기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애를 잃는다는 것, 또다시 혼자 남겨진다는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죠. 저를 버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간다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한국을 잘 몰랐지만 저는 한국이 샤샤를 빼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고 괜히 한국이 싫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샤샤가 한국 떠날 준비를 도왔지만 원망은 여전히 수면 아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샤샤가 날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 제 모든 희생이 헛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샤샤가 비행기 타는 날 아침 우린 공항에 도착했고 제 마음은 감정으로 무거웠어요. 작별 인사를 하며 샤샤는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죠. 사랑해 도비야. 샤샤가 속삭였어요. 언니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도 샤샤를 껴안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샤샤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외로움과 배신감이 저를 휩쓸었죠. 샤샤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제 그 애는 저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고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원망의 쓰라린 아픔과 제 희생의 무거운 짐만이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1년 뒤 샤샤에게서 소포 하나가 왔어요. 샤샤는 한국에 가고 나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샤샤가 너무 미웠죠. 한국이 샤샤를 빼앗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긴장 가득한 상태로 소포를 뜯었는데 청첩장이었어요. 결혼한다는 소리였죠. 청첩장에는 처음 보는 한국 남자와 웃고 있는 샤샤의 사진이 있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 순간 샤샤에겐 정말 제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처음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샤샤를 정체도 모르는 한국인한테 빼앗길 순 없었고 미국으로 억지로라도 데려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과 갈등하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샤샤의 결혼식 초대장은 제 안의 감정에 소용돌이를 일으켰어요. 한편으론 오랜만에 동생을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동생을 빼앗아간 그 나라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광활한 대지와 바다 위를 날아가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은 그동안 샤샤를 위해 해왔던 희생들에 대해 되새기고 있었죠. 슈퍼에서의 길고 긴 근무 시간들,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고에 대한 투쟁,
그리고 제가 미뤄둔 꿈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포기해야만 했던 제 삶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샤샤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거리를 보자마자 생각과는 다른 현대적인 건물에 주저앉아 버렸죠. 번화한 공항은 세련된 건축물과 첨단 기술로 가득해서 제가 익숙했던 낡은 시설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생소한 환경 속을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현지인과의 첫 만남은 민준이라는 대학생과 함께였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자원봉사로 가이드를 해준 학생이었죠.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지만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에 금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민준이와 함께 활기 넘치는 서울 거리를 누비며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점점 호기심이 생기면서 제 마음에 쌓아둔 벽이 하나둘 허물어져 갔죠. 서울 인구가 900만이 넘는다는 걸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의식과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죠. 민준이가 명동이라는 유명 쇼핑가를 걷고 있을 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저는 네온사인과 높이 솟은 마천루들이 증명하듯 급속도로 현대화된 이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감탄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고대 사찰과 궁궐의 최첨단 기술 현대 건축과 나란히 서 있는 광경이었어요. 도시를 탐험하면서 민준이는 한국 음식의 맛있는 세계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쌀떡과 매운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라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진한 풍미의 한국식 바베큐도 즐겼죠.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김치라는 발효 채소. 반찬은 맛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엄청난 근면함과 교육열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죠. 민준이 말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래요.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한국에선 교육이 모든 걸 좌우해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근면과 끈기의 가치를 배우죠.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고려대학교라는 한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곳을 걸으며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부모님이 샤샤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하셨던 희생들 말이에요. 어떤 면에선 한국인들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소중한 교육에 힘 그리고 근면과 끈기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신념 말이죠.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고대 사찰과 궁궐을 방문하며 구석구석에 숨겨진 정교한 디자인과 깊은 역사의 감탄사를 연발했죠. 속으로 우거진 산을 하이킹하며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마침내 샤샤와 재회했을 때였어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은 화해의 순간 앞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죠. 샤샤의 눈동자에선 행복과 사랑이 반짝였고 저 역시 그동안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녀가 선택한 삶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샤샤는 한국에 머무르기로 한 이유를 털어놓았어요. 마침내 좇을 수 있게 된 꿈과 새로운 고향에서 찾은 사랑에 대해 진심을 담아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경청하며 자부심과 이해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샤샤가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이 배신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거예요. 도비야, 그동안 날 위해서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알아.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위해 희생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지만 난 널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야. 한국이 이제 내 집이 되었지만 넌 영원히 내 자매고 난 널 사랑해. 변함없이. 샤샤의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 안에 맺혀있던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샤샤의 행복이 제 행복을 앗아갔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사랑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모든 게 샤샤에게 꿈을 쫓을 기회를 주었고 진정 그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로. 샤샤가 그랬듯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의 장을 받아들이기로 말이에요.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정신으로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후 며칠간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냈어요. 이 놀라운 나라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었거든요. 남북한 간의 치열했던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품은 DMZ도 방문했고, 이 나라를 형성해온 아픈 역사에 대해 배웠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저력과 회복력에 감탄했어요. 셀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번영하는 사회를 일군 그들의 모습에서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 여동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무엇보다 근면 교육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교훈으로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았으니까요. 샤샤와 그녀가 한국에서 일궈낸 놀라운 삶을 생각하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자매로서 나눈 사랑과 유대감으로 영원히 하나로 이어져 있으리라는 걸 믿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눈을 감고 여행의 순간순간을 떠올려 보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그 깨달음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엔 사랑을 머릿속엔 가능성을 가득 채운 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봤어요. 희망과 설렘을 안고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흘러 며칠이 몇 주로 변하면서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계속 펼쳐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국 문화의 풍성한 결이 깊숙이 스며들었고 제 주변 세상에 깃든 아름다움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민준 씨의 안내로 저는 명동에 붐비는 거리부터 창덕궁의 평화로운 아름다움까지 서울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을 탐험했어요. 우리는 지역 시장을 방문해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노점을 가득 메운 상인들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했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언니를 제 곁에서 데려간 나라라고 원망했던 한국이 이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너그럽고 강인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죠. 전통과 유산을 기념하면서도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동했답니다. 그 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민준 씨가 저를 고향인 시골로 여행을 가자고 초대했을 때예요. 싱그러운 녹음에 산과 맑은 개울에 둘러싸인 구비구비 길을 달리며 저는 이 땅의 자연미의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민준 씨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셨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즉각적인 친밀감과 포근함을 느꼈죠. 주말 내내 저는 한국 가정생활의 일상과 전통에 푹 빠졌어요. 민준 씨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집밥을 준비하고 아버지로부터 서예를 배우고 마당에서 동생들과 놀이를 했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은 깊은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서로 지지하고 이웃들이 서로 보살피며 평범한 삶의 즐거움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모습을 보았죠. 주말이 끝나고 우리가 서울로 돌아오면서 민준 씨와 그의 가족과 함께했던 경험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제가 떠난 이 여정이 언니의 결혼식 참석이나 원망과 씁쓸함, 극복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더 깊고 심오한 것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건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희망과 낙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새로운 경험과 관점의 마음을 열고 제 주변 세상에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죠. 서울로 돌아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샤샤를 위해 희생한 일, 잠시 미뤘던 꿈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 품었던 원망을 곱씹어봤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 만난 사람들과 함께했던 놀라운 경험도 떠올렸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너그러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회복력 그들 삶의 중심에 깃든 깊은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생각했답니다. 샤샤가 결혼식에 입으라고 고집한 한복을 마무리 짓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 한국에 왔던 제 자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희생과 상실 때문에 온 나라를 원망하는 씁쓸한 동생이 아니었죠. 꿈을 가볍게 접어두고 짊어진 책임감에 파묻혀버렸던 여자도 이제 아니었고요. 대신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교훈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를 내려놓고 현재를 포용하며 희망과 낙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죠. 햇살 아래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사랑하는 사람과 언니의 결혼을 지켜볼 준비를 하니 깊은 평화가 저를 감쌌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배운 교훈과 마음속 사랑으로 무장한 채 어떤 앞날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제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결혼식 자체는 사랑과 하나됨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축제였어요. 샤샤와 남편의 놀라운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두 사람이 행복과 사랑으로 빛나는 눈으로 서로 맹세를 교환하는 걸 지켜보니 목이 메더라고요. 이 순간이 단지 두 사람의 행복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놀라운 여정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가 해왔던 희생, 우리가 쫓았던 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눴던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다시 통로를 걸어 내려오자 저는 깊은 감사함에 휩싸였어요. 언니에 대해, 언니가 성장한 놀라운 여성이 된 것과 그녀가 찾은 행복에 대해 감사했죠. 민준 씨에게도 그가 제 여정 내내 보여준 우정과 조언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한국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경험과 교훈에 감사했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샤샤와 민준 씨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는 고대 사찰과 현대 박물관을 방문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전통 다래를 맛보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이 제게 그냥 한 장소 이상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제 일부가 되었고 제가 어디를 가든 함께할 제 마음의 한 조각이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제 여정이 훨씬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배운 교훈과 나눔 경험이 영원히 제 안에 남아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과 기회도 헤쳐나가게 해줄 거란 걸 알았죠.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정신으로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고 의심과 불확실성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얻은 놀라운 교훈과 경험으로 무장한 채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이라도 직면할 힘과 회복력이 제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인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나라의 한 부분을 언제나 간직할 거예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여정을 떠올리게 해줄 거라는 거요.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전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걸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가능성의 세계로 눈을 뜨게 해준 변화무쌍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제 익숙한 땅을 다시 밟으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과 샤샤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공유한 경험으로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변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우리 둘 다 감수해야 했던 희생을 상기시킬 거란 것도 알고 있었죠. 뉴욕의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겨보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결단력, 교육과 근면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든 깊은 공동체의식.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에서도 구현하고 싶은 자질들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이려면 제 사고방식과 삶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전 샤샤를 위해 감수한 희생, 미뤄둔 꿈. 그녀를 제게서 빼앗아간 한국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매달리는 건 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 의식과 결단력을 갖고 미국에서 제 삶을 재건하기로 했죠. 저는 시야를 넓히고 교육을 더 받기로 결심하고 지역 커뮤니티 대학에서 야간 수업을 들었어요. 또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샤샤를 위해 감수한 희생의 짐이 아니라 제가 그녀에 대해 갖고 있던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제가 미뤄둔 꿈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두 팔 벌려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열정도 발견했으며 제한이 아닌 가능성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간직했어요. 그건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은 놀라운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지속적인 알림이었죠. 이 시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는 민준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저는 이메일과 영상통화를 통해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그리고 제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친구와 계속 연결될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최첨단 기술 발전부터 최신 문화 트렌드와 이벤트까지 한국의 최신 소식을 계속 전해줬어요. 자신의 경험담과 어려움도 공유하고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마다 격려와 지지의 말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아마도 우리의 연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민준이가 한국 정부가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줬을 때였을 거예요. 한국과 세계 다른 나라 간의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었죠. 도비야, 너는 이 프로그램에 딱 맞을 것 같아.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너는 독특한 관점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잖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정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미국에서 쌓아온 삶을 비록 일시적이라도 떠나는 걸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더 생각해보니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의 유대를 더 깊게 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흥분 반 긴장 반으로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몇 주 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불과 몇 달 후면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출발 준비를 하면서 한국 여행 이후로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되새겨보게 됐어요. 원망과 씁쓸함의 자리에서 감사와 희망의 자리로, 희생으로 점철된 삶에서 가능성과 목적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험 성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요. 한국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반가운 얼굴이 저를 맞이했어요.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이드이자 멘토가 되어주기로 자원한 민준이었죠. 우리는 함께 분주한 서울 거리를 누비며 첫 만남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온 여정이 떠올랐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온전히 몰두했어요. 한국 문화 역사 언어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했죠. 정부 관료 및 기업 지도자들과 만나 한국이 최근 이룬 놀라운 발전상과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배웠어요. 하지만 아마 이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평범한 한국인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게 주인이나 길거리 상인들과 나눈 대화. 현지 가족들과 함께 한 식사, 프로그램 동료들과 맺은 우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언니를 제게서 빼앗아간 나라가 아닌 놀라운 따뜻함, 관대함, 회복력을 지닌 곳으로요. 한국인들이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뭉치는 모습. 성공과 유산을 기리며 동시에 두 팔 벌려 미래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이르자 한국이 제게 단순한 장소 이상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 일부가 되었고 제가 어디를 가든 간직할 제 마음의 한 조각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민준이와 저는 샤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맛있는 한국 바비큐를 먹으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동안 우리 모두를 함께 인도해준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행복과 사랑으로 빛나는 샤샤의 눈을 바라보며 제가 그녀를 위해 치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 희생이 샤샤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고 진정 자신만의 삶을 만들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제 길을 찾을 기회를 얻었죠. 저녁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누며 평온함이 밀려들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걸, 극복해야 할 도전과 난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제가 배운 교훈과 마음에 품은 사랑을 무기 삼아 앞으로 닥칠 모든 것에 맞설 힘과 회복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 장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한한 가능성과 더 밝은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요.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밤하늘로 이륙하는 동안 앞으로 인생이 어디로 저를 인도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이 놀라운 나라의 한 부분을 제 안에 간직하리라 다짐했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여정을 기억하는 표지로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은 최악이었어요. 한국이 그립습니다. 당장이라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한 여성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내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고 마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베이글입니다. 독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조약돌거리 멋진 미술관 아늑한 카페에서 고급 와인을 마시며 일기를 쓰곤 했죠. 모든 것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꿈꿔왔던 영국 문화를 만끽하고 싶었죠.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 꿈과는 전혀 달랐어요. 전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 훨씬 비쌌어요. 영국이 물가가 싸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집세식비, 자잘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특히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차가워 보였던 사람도 있었죠. 저는 집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면서 약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악의 부분은 안전 문제였습니다. 밤에 고풍스러운 거리를 걷는다는 상상을 했지만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죠. 학생과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공격적인 행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영국에는 오래된 건물, 울창한 시골 역사 등 아름다운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그 마법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죠. 저는 영국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대학 생활은 괜찮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꿈과 현실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 소설 속 주인공이 된 척하며 작은 커피숍에 앉아 글을 쓰곤 했죠. 주말에는 지역 시장을 돌아다니며 특이한 기념품을 사기도 했죠. 영국식 유머도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요. 수업은 어려웠고 때로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도 있었죠. 가족과 고향 친구들 그리고 예전 생활에 익숙한 안락함이 그리워졌죠.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에서 멋진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다른 유학생들도 있었고 영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공통의 경험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았죠. 하지만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날씨도 제 적응 문제에 한몫했습니다. 계속되는 회색 하늘과 이슬비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죠. 고향의 햇살과 맑고 푸른 하늘이 그리웠어요. 강해 중에 창밖을 바라보며 더 밝은 날을 꿈꾸곤 했죠. 그때부터 이게 끝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거지. 저는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지만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친 듯한 에너지가 가득했고 베이글 한국으로 가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요. 왜요? 하지만 그녀는 활기찬 도시, 풍부한 문화, 놀라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집에서 멀리 왔는데 더 멀리 가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모험이었고,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승낙했어요. 적어도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서 설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고 새롭고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여행 블로그를 뒤지고 서울의 번화한 거리 영상을 보고 가보고 싶은 곳에 리스트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발일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죠. 영국에서 느꼈던 단절감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지 아니면 두 팔 벌려 환영해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한국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영국에서의 생활이 반가울까? 이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여행 가방에 옷뿐만 아니라 희망과 걱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이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영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를 약속하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영국을 탈출하거나 새로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과 영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의 다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렸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새로운 광경과 소리 냄새의 물결에 휩싸입니다. 영국에 남겨두고 온 조용한 시골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서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며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저희는 다의 친구의 도움으로 도시 중심부에 있는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찾아 숙소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의 거처가 될 곳입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만끽하며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방문하고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고 밤이 되면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는 네온 사인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 김치부터 군침이 도는 바비큐까지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모험입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는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 지하철만 타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편리함, 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합된 듯한 놀라운 기술 등 사소한 것들에 매료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국의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를 벗어나 동네를 탐험하고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합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길을 잃은 여행자를 언제나 웃는 얼굴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도 몇 마디 익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도시의 안전이었습니다.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은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안정감이 있어 편안하게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재미와 볼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빠르게 돌아가는 산 경쟁 수능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어려움도 느껴집니다. 그들의 꿈과 고군분투 열망 등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이 활기찬 나라의 다른 면 여행 안내 책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면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저는 일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제 주문을 알아듣는 단골 커피숍이 있고, 아침 조깅을 하러 가는 작은 공원이 있으며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가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이 더 이상 휴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고향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등 모험심이 강해졌어요. 언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도시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고, 날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적인 모험뿐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제 가치관 목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을 한 겹씩 벗겨내고 새로운 헤이즈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여행 한국으로의 탈출이 영국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난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영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 영국을 완벽한 장소로 마음속에 그려왔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영국이나 독일에 있을 때보다 더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참 재미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수록 만감이 교차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찾은 이 새로운 삶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조금 배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도 찾았으니까요. 이제 서울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멋진 시간을 보낸 후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거리 심지어 공기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수업은 다시 시작되었고 몸은 학교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모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활기찬 시장과 평화로운 사찰 분주한 도시 생활을 떠올리며 공상에 잠기곤 합니다.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공부에 전념하는 동시에 영국을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경이로움과 설렘을 영국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지역 전통을 접해봅니다. 재미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학기가 거듭될수록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을 공유하며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죠. 그 친구들이 저를 그 지역과 계속 연결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틈틈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앱을 이용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연습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캠퍼스를 걷다가 한국 학생 교환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징조인가 돌아가야 할까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여기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저를 흥분시키는 기회를 추구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교육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공감이 가면서 결심이 솟구쳤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시작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원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작성해야 할 양식, 작성해야 할 에세이, 참석해야 할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과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하면서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몰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레기도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큰 결단이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들은 기뻐하며 제가 도착하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영국을 떠나는 기분은 남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학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가는 곳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시 서울에 착륙하니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이번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살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대학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설렘과 도전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 방식, 캠퍼스 생활, 학생들 간의 역동성 등 모든 것이 영국과 너무 달랐어요.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상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도 가고 한국 요리도 해보고 문화축제에도 참가합니다. 국내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향수병 언어, 장벽, 문화적 오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의 삶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저를 더욱 회복력 있고 적응력 있게 만들 뿐입니다. 학기가 거듭될수록 한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따뜻함, 풍요로운 문화 등 이 모든 것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소속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전국을 여행하며 유적지를 방문하고 아름다운 산에서 하이킹을 하며 시골의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험을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와중에 학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은 도전적이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저를 자극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와 여러 국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문장을 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를 나누고 농담을 하고 심지어 가끔은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제 헌신과 노력의 증거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기대를 가득 안고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떠났던 소녀가 떠올라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환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자신감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입니다. 행복, 감사, 슬픔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듭니다.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영원히 간직할 제 이야기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과 경험으로 풍요로워진 정신으로 한국에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미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할까? 세상은 광활한 가능성의 캠퍼스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탐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는 직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낸 시간들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느껴져요. 언어가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관계의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현지 한국어 교류 모임에 참석하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다가오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어설픈 학생도 아니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호기심 많은 여행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 자신감이 넘치고 호기심이 넘치고 세상의 가능성에 대해 더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쌓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일자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문화교류 여행과 관련된 직무의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여정의 연속인 커리어를 원합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영국에서의 꿈, 한국에서의 인생이 바뀐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취감도 느껴지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한 설레는 기대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한 학기 동안의 해외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해 배운 제 인생의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며 제 열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이제 졸업장을 손에 쥐고 기회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저는 다음 모험을 위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이 항상 제 일부가 되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교훈은 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감의 가치,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꿈은 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가졌던 꿈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했고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목표나 목적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라볼 때 설렘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가장 놀라운 목적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모험, 그리고 인생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빨리 알고 싶어요.